네, 다음 달 17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요, 이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큰 행사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저 집집마다 가족들이 그래도 이날만큼은 좀 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떡집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추석을 앞두고 이제 한인타운에 떡집들이 좀 대목인데 떡을 그래도 좀 사갖고 와서 가족들하고 좀 나눠 먹으면서 저녁을 함께 먹는 그 정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추석의 의미를 새기면서 지내고는 있습니다. 이 미주 한인 사회 속에서도요. 특히 이제 한인은행에서는요. 추석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돈을 송금하는 거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와서 막 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A라는 한인은행에 내가 그 고객이면 그 A의 고객은 그 은행에서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도 있고, CBB 뱅크도 있고, PCB 뱅크도 있고, 오픈 뱅크도 있고, 그렇죠? 그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그 은행 가서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즘 송금비가요, 무료가 아니면은 한번 갈 때마다 한 30불, 많이 받을 때 막 40불씩 내고 그러거든요. 한국에 송금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무료 송금 이벤트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송금을 1년에 과연 얼마를 하고 있을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주 좀 놀랄 정도로 액수가 소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할 말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끝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LA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제목을 하나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술이냐 범죄냐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LA시가요,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이 곳곳에 있는 그래피티, 미국에서는 그걸 그래피티라고 이제 말하는데 저는 쉽게 말해서 그걸 일종의 그냥 낙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예술적인 마인드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즈니스 사무실 벽에 가서 하고 이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업주들에게는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무슨 그래피티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낙서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낙서 때문에 참 업주들과 커뮤니티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낙서가요, 지우면 또 생기고 또 지우면 또 생기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시는요, 지난 7월 그 한 달 동안에만 낙서 신고가 무려 3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LA 다운타운 지역의 낙서는요, 올 들어서 그 평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0% 급증했습니다. 한인타운은요,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7월 달까지 7개월간, 7달간 6,800여 건의 낙서가 신고됐습니다. 이는 이제 LA에서 지역별로 본다면 한인타운 지역의 낙서 신고가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건물 외벽을 온통 낙서로 뒤덮는 그 그래피티가 LA 거리 환경 문제의 지금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피티는 공공장소나 건물에 그야말로 허가 없이 막 그리는 페인트로 하기도 하고 스프레이 같은 거로 치 뿌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림 또는 낙서 또는 알 수 없는 무슨 형태 또는 무슨 글씨 이런 걸 말하고 있죠. 통칭을 해서 그래피티라고 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재산 훼손, 그 건물주에게는 재산 훼손이 되고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관 훼손이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치안 악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게 갱단들이 무슨 그 메시지 같은 거, 표식 같은 걸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이게 치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인 업소와 또 한인 어떤 공공기관 등등의 피해도 비일비재합니다. LA 총영사관도 저쪽 구석에 벽에 가면 막 낙서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지우면 또 하고 또 한인타운 한인회관 그 옆에 벽에도 자꾸 하고요. 교회 이런 데도 하고 식당이나 이런 곳의 벽에는 당연하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은 알아볼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욕설을 써놓기도 하고요. F자로 들어가는 그런 욕설도 써놓기도 하고 무슨 성행위가 연상되는 그런 내용이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깽단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어떤 신호를 해놓기도 하고 인종에 대한 어떤 증오, 문제점, 차별 문제 이런 내용 이런 또는 전쟁 등과 관련된 그런 좀 혐오스러운 내용 이런 거를 아주 공공장소에 매우 부적절하죠.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그런 낙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기물을 완전히 부러뜨리거나 벽을 부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른 파손이잖아요. 그래서
검거도 쉽지 않고요. 낙서가 됐다 보면 뭐 범인은 이미 없죠. 새벽 시간에 하고 갔을 수 있을 테니까. 검거하기도 어려워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제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LA시 곳곳이 무슨 추상화 대회도 아니고요.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아주 뭐 희한한 모양의 그런 그래피티, 소위 벽 낙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제가 뭐 다음 달 17일 추석인데 관련 내용을 뭐 마지막에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음 달 17일 추석보다도 먼저 이제 이번 주말에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레이버데이 연휴입니다. 이제 뭐 금, 토, 일, 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뭐 제일 짧으면 뭐 토, 일, 월. 조금 여유 있으면 금, 토, 일, 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루 더 휴가를 내서 목, 금, 토, 일, 월. 아니면 뭐 금, 토, 일, 월, 화 뭐 이런 식으로 4일, 5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휴. 드디어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값. 여행 다닐 때 이제 자동차로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가스값이 지난 2월 이후에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LA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스 가격, 이제 LA 카운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준점이 LA 카운티입니다. 자, LA 카운티의 갤런당 지금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57센트입니다.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요거보다 좀 싸시죠? 네. 평균 갤런당 4달러 57센트. 근데 이거는요, 그래도 1년 전에 비하면 한 79센트가 내려간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지난 2022년 10월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는 거의 한 2달러 가까이 내려간 가격입니다. 자, LA와 붙어있는 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제2의 타운, 오렌지 카운티의 지금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센트로 LA 카운티보다는 평균 한 6센트 정도가 좀 낮은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도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한 80센트 정도가 내린 가격입니다. 한편 그 미 전국에 그러면은 평균 가격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타주에 계신 분들은 조금 비교가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미 전국의 평균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요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고요. 뭐 텍사스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쌀 수 있고요. 자, 여하튼 미 전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한 16센트가 내려갔어요. 얼마냐면 3달러 3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이 가솔린 가격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래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그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염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레이버데이 연휴 때 보건당국이 아주 워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LA 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요, 남가주를 비롯해서 이제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휴가철이었잖아요. 여름 휴가철. 그래서 이제 휴양지 등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LA 타임즈는 지난주 그 시카고에서 열린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캘리포니아의 주민 가운데서도 수십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왔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한테 감염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그 레이버데이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연방정부가 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다음 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다시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이건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보내주죠.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이 코로나19 또 한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좀 업데이트된 최신 그 백신 접종으로 확산 방지를 좀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부터 무료 배포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만 넣으면 본인이 받길 원하시는 그 주소를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주소는 뭐냐면 인터넷 웹사이트는 뭐냐면 covidtest
gob입니다. 근데 코비드는 아시죠? 코비드, 그 다음에 테스트도 아시죠? 근데 테스트 뒤에 복수로 s를 넣으셔야 됩니다. 코비드 tests.gov, 코비드 tests.gov를 통해서 가구당 최대 4개까지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최근에 유행하는 그 신종 변이가 이제 좀 감염력이 많대요. 중증도로 가는 건 좀 적지만 감염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신 변종인데 그 최신 변종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용 기한은 이제 올 연말까지인데 이 그 키트가 여러 가지 변종, 웬만한 거 거의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무료 키트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 이 두 분의 첫 TV 토론 규칙이 아주 신경전 끝에 결국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음 달 10일 개최될 예정인 첫 번째 TV 토론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와의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 토론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업계에서 가장 불공정하기로 유명한 ABC 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뒤끝 심하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언론 업계에서, 방송 업계에서 불공정하기로 유명한 ABC TV가 생중계할 예정이고 그 토론에 우리는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토론 규칙과 관련해서는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라면서 토론은 일단 서서 할 예정이고 후보자는 노트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하고 볼펜 같은 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뭘 적어 놓은 무슨 메모지나 뭘 적은 자료나 이런 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백지와 볼펜 그리고 물 한 병 요것만 딱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닝 페이퍼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컨닝 페이퍼는 이제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린 거고, 영어로 이제 원문으로는 치트 시트라고 그러죠. 치트 시트. 미국에서 이제 컨닝을 치링한다 그러니까 치트 시트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ABC TV는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토론에서는요, 상대방이 발언할 때는 나머지 사람의 마이크는 꺼놓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이 부분도 합의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발언할 때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중간에 막 껴들어가더라도 껴들어갈 수도 없지만 껴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TV로 보는 우리들에게는 그 내용이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중간에 막 컷해도 TV를 볼 때는 방해받지 않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 마이크는 꺼놓는 이런 형식으로 합의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위. 한국인 부인을 두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위다라고 이제 부르는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분이요, 공화당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는 11월에 치루어지는,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주정부 로컬 선거도 같이 동시에 합니다. 11월에 치루어지는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지금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 은퇴자 협회, 잘 아시죠? AARP. 이 AARP가 지난 20일 메릴랜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 전 주지사와 민주당의 안젤라 엘스 브룩스 후보, 이 두 사람이 이 메릴랜드 주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 하나를 놓고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공화당의 레리 호건, 민주당의 안젤라 엘스 브룩스 두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조사해보니까 똑같이 46%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률인데 뭘 선전이야, 뭘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릴랜드 주라는 것은요, 아주 오래된 골수 민주당 지역입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선된 이력이 없는 정말 민주당 강세 지역, 블루 스테이트인데 그것도 그냥 블루가 아니라 딥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주지사가 됐는데도 이 민주당 초강세 지역에서 공화당 배지를 달고 주지사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폴리티코는요, 민주당 색채가 아주 뚜렷한 이 딥블루 지역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의 남편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좀 레리 호건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공화당이지만 레리 호건은 거의 무슨 뭐 공화당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싫어해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완전히 거의 어찌 보면 반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레리 호건은 공화당의 온건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하튼 뭐 트럼프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레리 호건 전 주지사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이번에 지금 아주 선전을 하고 있죠. 동률 이번에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주지사 할 때요,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이 레리 호건 주지사가 주지사 관저에 사택에 김치 냉장고를 2대나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그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항상 가득가득 차 있어서 본인들도 즐겨 먹으시지만 손님들이 오고 그럴 때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김치 보여주고 인기를 뭐 받고 뭐 감사하다는 얘기 받고, 특히 무슨 한국계 인사들이 행사를 할 때 글로 가면 뭐 김치 쫙 끓여놓고 맛있게 즐기고, 그래서 관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김치 냉장고 2개를 들고 들어가셨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연준이 결국은 이제 다음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달에는 결국 금리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릴지, 0.25%포인트일지, 0.5%포인트일지, 뭐 이런 폭,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음 달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속도가 날지, 얼마나 빠를지, 아니면 좀 속도가 다시 또 늦춰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 연준이 다음 달, 올해 이제 그 FOMC 회의가 3차례 남았습니다. 9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 이거 3번 남았거든요. 그 FOMC 회의가 끝나야 금리를 내린다, 뭐 동결한다, 뭐 이런 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보면 3번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다 그러면 0.25%씩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번에는 0.25% 하고 또 11월에도 0.25% 하고 12월에 가서는 0.5%포인트, 소위 빅컷, 이걸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건 뭐냐면 그 3차례를 통틀어서 도합 한 1%포인트는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0.25, 0.25, 0.5. 아니면 0.25, 0.5, 0.25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음 달에 0.5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워낙 금리가 동결돼 있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갑자기 처음 이날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0.5 빅컷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는 0.25, 그 다음에 0.25, 12월에 가서 0.5 한번 하지 않을까. 비전문가로서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거기까지는 쉽지 않은 얘기고, 다음 달에 0.25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인 인하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기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요즘에 그 대리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한 업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한 업체가 지하에서 대리모 사업을 아주 크게 해오다가 최근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허난TV에서 이 내용을 특집으로 방송을 했는데, 허난TV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칭따오 잘 아시죠? 그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청도, 한국식으로 하면 청도, 그 칭따오 비어로 유명한 칭따오. 중국 그 칭따오의 한 버려진 허름한 지하 상가에
대리모를 위한 실험실이 정말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걸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겉으로는 무슨 바이오 기업인 것처럼 간판을 그렇게 달았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런 대리모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리모를 구하는 사람들도 막 올리고 또 대리모를 하겠다라는 지원자들도 뭐 같이 올리고 해서 서로 그걸 연결시켜주면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대리모가 아이 한 명을 대신 낳아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잠깐 한 2, 3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중국의 뭐 인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나 경제 수준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셔서 중국의 대리모를 해주면 아이 한 명 낳아주면 얼마를 줄까요? 중국 위안화로 75만 위안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허난TV가 방송한 겁니다. 75만 위안, 중국 돈으로 75만 위안. 이건 한국 돈으로는 얼마느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약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중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을 주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 그 중국 여성들에게는 유혹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의 대리모 얘기를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그러면 한국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개정안은요,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은 뭐냐면 상속을 해 줄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줄 사람, 뭐 쉽게 생각하면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자식이 자식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한 사고로 뭐 명을 달리했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재산을 많이 갖고 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재산이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부모한테 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 개정안은 상속을 해줄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이 이제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금 복잡하면 쉽게 생각하면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구하라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구하라라는 사람이 그 여자 그 아이돌 그룹, 여자 걸그룹의 멤버 출신 이제 가수였는데요. 여한 이유로 좀 본인이 스스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갖고 있던 재산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평생 양육도 안 하던 엄마가. 그래서 이제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서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개정안인데 사망한 이제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호인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우리 하라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린 하라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라는 사람이 하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라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입법을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법이라고 일명 붙여졌는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좀 쉽게 덧풀면 이 법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자식의 재산을 탄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물려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부양 의무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간 김에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릴게요. 한국의 이번 그 22대 국회, 그 국회의원의 새로 이름을 올린 소위 신규 초선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이 약 2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건 평균입니다. 편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2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왜 보면 이제 정당의 보수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보면 왜 이렇게 항상 많죠? 보수라서 부자가 된 건가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보수가 되는 건가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의 평균 재산 42억 1천만 원, 조국혁신당이 22억 3천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18억 3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고동진 그 초선 의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재산은 초선 의원 중에 1등, 제일 많습니다. 333억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100만 원은 또 뭐야? 100만 원. 333억 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했고요.
주요 정치인들 다른 사람을 좀 볼까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뭐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하고 그러셨죠? 이 조국 대표는 보니까 서울 방배동에 아파트 16억 7천만 원, 또 예금이 20억 9천만 원이 있다고 신고를 했네요. 생각보다 예금이 많네요. 거의 21억 원 정도 예금이 있어요. 또 부인 소유의 주식이 7억 3,9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총 52억 1,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생각보다 재산이 꽤 있네라는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58억 9천만 원을 신고해서 역시 부자 대열에 올라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과거 30년 전에 그 뉴욕에서 뉴욕 한인회장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뉴욕 한인회장 출신 박지원 의원, 뉴욕에서 한일회장 하실 때 이미 그 가발 사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버셨죠. 그 돈이 지금 이어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 27억 8천만 원 신고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홍걸 전 의원은 80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또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아침에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동이라는 곳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광주는 한 7, 8년 전에 한번 지인과 함께 다른 곳 가다가 좀 들려서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음식 참 광주, 전주 이쪽의 음식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광주 북구에 오치동이라는 곳이 있나요? 그곳 한 사거리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뒤에 상가 건물로 그대로 돌진해버리면서 콱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하던 A씨와 동승자가 이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0대인 A씨는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내리막길이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는 그야말로 이제 운전 미숙, 운전 미숙이 아니죠. 이야말로 조작 미숙, 인지 능력에 의한 건가요? 여하튼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할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간단한 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오늘의 끝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7일 추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 신한아메리카은행 그리고 퍼스트 IC 은행 등이 이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제일 먼저 공식적인 발표를 이 두 은행이 먼저 했습니다. 자, 신한아메리카 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계좌를 그 은행에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의 송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점 창구를 방문해도 되고요. 신한아메리카 뱅크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앱에 들어가서 온라인 뱅킹으로도 무료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LA 한인타운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원래 이제 타주의 본점을 갖고 있는 은행인데요. 퍼스트 IC 은행은요. 다음 달 9일부터 그리고 12일까지 은행 고객에 한해서 한국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중국까지 이 개인 송금 시 최대 $1,000까지 액수를 송금 수수료로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료 송금 서비스가 아닐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그 한인은행들이 한국으로 송금 시에 $30에서 많을 경우에는 $40까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송금 서비스 이용하면 좋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한인은행들도 지금 이제 최종 발표가 좀 늦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음 달 9일 전후로 해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할 전망입니다. 대부분 일단 한국은 100% 무료 송금 서비스 그 기간 동안에 하고요. 플러스 알파 퍼스트 IC 뱅크처럼 중국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그런 곳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만 되면 한국으로 송금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 미주 교포들인데요. 자, 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이거 한국에서 좀 알아주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요 끝소식으로 갖고 오면서 추가적인 내용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실제로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보내는 돈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네,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참에 좀 찾아봤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1년에 무려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의 약 한 16%는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한국에 송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첨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몇만 불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토탈 내니까 37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그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한 37억 달러 연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날 거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추산한 것이 아니고요.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의 대형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해서 올해에 공개한 최신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이 지난 2022년에 한국에 송금한 금액이 연간 37억 2,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40억 달러 다 될 겁니다. 자, 2022년 그 해에 한국이 그럼 해외에서 받은 전체 송금액은 얼마냐? 미국에서 받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 받기도 하고 호주에서 받기도 하고 그랬겠죠. 전체 송금액 한국에서 받은 금액은 77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한 37억, 40억 달러 가까이가 미국에서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 미국에서 보내는 송금 액수가 전체 해외 송금 액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이에 따르면요, 미국 내 아시안 인구 가운데 모국 송금액이 가장 많은 인종은 일단 1위는 인도계로 나타났습니다. 8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1인당 송금액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당연히 인구가 굉장히 많죠. 본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인구가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인도가 1위. 그 뒤로 이제 중국계가 530억 달러로 2위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한국계보다 중국계가 3배, 4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3위는 필리핀계 367억 달러. 필리핀계는 이제 인구보다는 어차피 필리핀 그 사람들은요, 미국에 올 때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붙이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때 될 때, 명절 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매달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몇천 불씩. 그러니 그 액수는 우리 감당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베트남계가 181억 달러로 이제 4등이었고, 한인 송금의 규모. 이건 순수하게 무슨 한국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요즘 선진국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절 때 보내고, 무슨 축하한다고 보내고, 이런 순수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아시안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1년 송금액이 37억에서 거의 4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액수라면, 한국 원화로 좀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당 한 1,330원만 잡아도 그 액수는 무려 약 한 5조 원에 달합니다. 1년에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보내는 순수 캐시, 순수 현금이 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1인당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받죠. 기초연금을 받는 게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그 영상 뒤에 댓글 많이 들린 거 저도 다 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댓글 중에 일부가, 그렇게 얌차같이 받는 건 반대입니다. 꼴 보기 싫어요. 얌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어떤 마음이신지 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한국에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주는 기초연금이 1년에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다 미주 한인들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미주 한인들이 많이 봐서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친다면, 그러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은 약 5조 원. 우리 미주 한인들이 1년 동안에 한국으로 보내는 돈이 5조 원입니다. 약 5조 원의 그 복수 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100억 원. 기초연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이 좀 기초연금 좀 받는 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제가 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받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받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받는 거고, 또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 받으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 남의 상황을 제가 단지 숫자로 재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조 원대와 100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조 원과 100억 원은 500분의 1 차이거든요. 특별하게 제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미주 한인들이 보내는 게 1년에 5조 원, 그리고 거기서 기초연금 이런 거 한 100억 원, 그런 정도니까 한번 그 숫자만큼은
그 디퍼런스만큼, 차이점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